안녕하세요. 이번 제3회 안산정의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안산강서고등학교 학생대표 송동환, 강서정의당 의장 김현미라고 합니다. 먼저 그쪽 같은 휴일에도 안산정의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반면교사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한번 반면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면교사 류상준 선생님께서는 공부하느라 너무 치여있는 이러한 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주장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면교사 류상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소개받은 반면교사 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미가 참 똑똑해요. 대학교에서 토론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근데 저희 반면교사라는 동아리 활동이 어떨 때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학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뭐하는 모임인지 잘 모르겠다. 저희는 팟캐스트 방송반이라는 동아리 이름으로 학교 내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동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근데 저희는 동아리 시간에 매 회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왔고, 그 토론 내용들을 녹화를 해서 반면교사 팟빵 방송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이런 공익 활동을 하게 되면 올리게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 학생들과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방송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반면교사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회, 지금 3회지만 계속 매년 공익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외부인사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학생들이 좀 살기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졸업생도 이제 제자들도 있고 지금 재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정의라는 주제가 정말 재미없는 주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의포럼이라고 하면 누가 이런 재미없는 모임에 와서 대화를 나눌까, 정말 저도 궁금했었고요. 근데 제가 정의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이에요. 특별히 저는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올해는 진로를 가르치지만, 윤리라는 과목에서 절차적 정의, 결과적 정의, 형식적 정의, 다양한 정의들을 가르치면서 존 롤즈,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해주면 이해합니다. 파일을 나눌 때, 롤즈의 정의로 설명할 때 파일을 10등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르느냐. 근데 어떤 학생한테 너한테 파일을 자를 권한을 줄게, 한번 잘라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파일을 10등분을 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그 파일을 가져간 학생에게 파일을 자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파일을 자르는 맨 마지막 학생은 자기가 가장 크고 작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균등하게, 정말 자로 잰 듯이 파일을 균등하게 자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원칙에서 정의의 원칙이 탄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는 약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이 가진 자, 부패한 자, 썩은 자들은 정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층과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왜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 속에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살기 좋다, 헬 조선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앞에 서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또 일제시대 피 흘려 싸우고 그리고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정의로운 분들이 사회 요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분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교사가 아니라 오늘 행사의 주체는 비영리 단체 법인 감명교사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좀 빼놓고 계급장 빼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수업 시간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학생들과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전달하고 싶었던 그 키워드는요. 저는 학생들한테 정치를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윤리교사고 그냥 행복하게 수업 시간에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같이 윤리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정치가 정의를 얘기하게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정의를 억압하면 정의가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는 OECD 국가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교사들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적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혹자는 얘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모술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권모술수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 벌어지는 시국에 대해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동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시국선언 할 거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시국선언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의원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정교조도 아니고 교총도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박쥐처럼 너무 기회주의적이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사가 분명히 있고 학생들에게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치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킨다고 공평하게 얘기했거든요. 여든 야든.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더라고요. 야 쪽의 분량이 좀 더 많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쪽이 1분 더 많았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정의가 살아있다면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계속 반면교사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말한다. 제3회 안산 정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KBS의 명경만기 최철 PD님과 드라마 공부의 신의 유영기 PD님께서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우리 한번 시청해 볼까요?
화이팅!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녹화 방송실에서 빼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유현기 PD라고 합니다. 안산 정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만든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도 정의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늘 살면서 어떤 것이 정의인가, 또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평생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같은 방송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교사 화이팅! 네, 다음은 개3이 포럼 취지를 유상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네. 저희 반면교사가 처음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 저희 학교에 총 20분의 선생님이 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 20분 선생님 다 서기를 저는 원했고,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바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정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너무 바쁘셔서 학교에서조차도 같은 교무실 아니면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학생들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점점 매년마다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록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보고를 위해서 국회에 무슨 보고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님은 아직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도 계시고 그러신데 보고서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교사가 일이 많다는 것이 저희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 반면교사 행사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정의로운 분들과 새로운 반면교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바꿔나간다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보다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제 딸이 7살인데요. 그 7살 딸이 아침에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빠, TV에 나온 어제 이거 뭐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순실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인데 거기 저 박근혜 대통령도 알아요. 대통령은 뭐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같이 공범인가 봐.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에게 제가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거리가 생기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다 대답하다가 하다 보면 얘한테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게 참 서글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반면교사 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에 제가 이거 얘기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우나를 갔는데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갔다 여기 왔는데 사우나에서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뭐에 대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참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 목욕탕에서 할아버지 독재를 했어도가 아니라 독재를 한 번 바꾼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게 좋은 점을 얘기하셔야 되는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본 행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산 강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초희 정빈 학생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하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들어보셨나요? 예. 네, 거위의 꿈에서 듣다 보면 가사 중에 난 꿈이 있어요 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사를 봤을 때 이 정의 포럼이 학생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가족사진, 사랑했지만 이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노윤, 그리고 우리 반면교사이신 알렉스님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던 노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유니세입니다. 학교에서 노래 불러봤는데 밖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서 한이 맺혀서 제 행사 3회 할 때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권위 떨어진다고. 저는 권위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 권위를 좀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제가 동아리를 프리셔스라는 밴드부를 다시 살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부탁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원래 맡았던 동아리를 내팽개치고 새로운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그대 우선 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정이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를 사랑했지만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감미로운 노래로 저희 정의포럼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게스트 및 내빈 청중 소개와 축사를 이상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내빈 인사를 드리려고 1부, 2부로 나눠서 오시고 계셔서 제가 시간을 어저께 밤까지도 어떤 출연 게스트분이 취소하시고 오시고 이렇게 막 돼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분이 오셨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돼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신 내빈 분들께서 짧게 저희 안산 정의포럼이라는 행사에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주시고 가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먼저 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이신 고영인 의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여기 이제 선부동 옥동아동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아동 위원장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나왔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특히 우리가 또 세월호가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저는 딱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나이와 그 속에서의 눈으로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생각해봤어요. 여기 있는 아저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10몇 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들 추모하니까 저도 광화문에 가가지고 추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분은 이제 독재를 하고 많은 민주인사 학생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대통령을 2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3번 하도록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영원히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유신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루 대통령제인데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 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게 이렇게 면피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모르면 내가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나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온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부정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충격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우리 유상준 선생님한테 같이 토론하고 세상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많이 우리 정권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았겠지만 많은 사람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다 보면 여기 우리 세월호 어머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 여러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부정과 부패와 음모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고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포럼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이웃을 알고 진실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2대 때 왔었고요. 여러분들을 옆에서 함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자리 되시고 우리 망치 부인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권 참 안산 사람들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안 하시고 인사만 저희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이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셨나요? 잠깐 나가셨나요? 네.
그리고 안산시의원 송바우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잠깐 나가셨는지 잠깐만. 알겠습니다. 일단 2부에 또 저희 세종시 교육감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저기 시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하고 좀 바쁘더라고요. 외부에서 외빈이 오시면 바쁘더라. 근데 그때도 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사회자석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의포럼의 본행사에 들어갈 텐데요. 1부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미래교육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민주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민주주의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또 그 영향의 결과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망치부인, 그 다음에 고 김도원의 어머니이신 이지성, 그 다음에 고허재가 어머니이신 양옥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경청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본의 아니게 마이크를 진행을 저희 망치 부님께 넘기겠습니다.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희 질문들이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저희 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참석하신 김도원 어머니, 허재랑 어머니께서 같이 해주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방청석에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님 소개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이곳 안산 이 강서구 학생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행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질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망치부인 땡땡 그러고 막 질문이 있어. 내가 질문을 누구한테 하라는 건지 내가 받는 건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좀 안 돼 있었고요. 근데 보니까 옆 친구가 질문 내용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저한테 질문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쵸? 질문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묻고 답하지 않아서 된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지금 확인부터 해야 될 게 원래 제 시간이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인데 지금 50분이잖아요. 플레이백만큼 그러면 제가 10시 반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질문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할 시간 없는 것 같고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빨리 진행하시고 소크라테스 응답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금 먼저 종환 학생이 준비했던 질문 있죠? 네. 저희 이제 우리 사회의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사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네. 그게 첫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사회 비판을 하면 아이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교과서 내용들을 분명히 숙지한 뒤에 교과서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을 때려잡으면 그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을 단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 사회를 비판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생님들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게 교육 수장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표현의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켜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다 건전한 인권자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장 선결 조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우리 금방 말씀하실 때 교과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과서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교과서가 제가 이제 애들한테 사탐을 가르쳐 갔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교과서가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교과서들이 질질 딴 데로 새더니 지금은 사실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교과서를 바로 잡으면 될 문제겠죠. 예. 교과서를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학생들이 숙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교과서를 누가 들어서요? 교과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이게 되게 딴 데로 그렇게 사적 방송 제가 그 터키로부터 받은 메일에 의하면 터키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검정 교과서라는 게 있어서 이제 검정 교과서라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면 터키에서는 아예 역사라는 교과서가 없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책 한 권으로 그 교과서를 삼을 수 있느냐. 이래서 교과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이게 터키 정부가 아니라 터키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 대한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제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회탐구 교과서로만 돌아가도 정상이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 대한 뭐라 그러나 검인정을 하는 기관 자체를 이 정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생긴 문제잖아요.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예. 다음 질문은 제가 아까 갑자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긴 한데 학생이 질문을 했던 건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말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 하야 정국인데 향후에 거국 내각 하야 정국 탄핵 등등 해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주판을 튀기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정치 부인은 방송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막말은 아니고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보는 지금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망치 부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 소위 과거의 공안 통치를 통해서 권력을 향해왔던 독재 때 집권했던 세력, 김기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박근혜, 전두환, 박정희, 그리고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한 축이라면, 또 한 축은 김영삼 정부 이후에 성장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재벌 권력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소위 옛날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길들었던 독재 세력과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재벌 권력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걸 감춰줄 다음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월호를 비롯해서 본인의 잘못을 덮어줄 대통령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박근혜 쪽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예요. 내년 대선을 누군가는 박근혜 아바타를 세울 거냐, 이명박 아바타를 세울 거냐, 이걸로 지금 경쟁 중에 벌어진 게 최순실 사태라는 거. 이걸 똑바로 보셔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를 부르신 목적이 제가 무슨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1야당을 활용해서 제1당을 잡고 권력자를 잡고 그 다음 제1야당이겠죠. 제1야당이 다음 타겟이 되는 그런 민주사회를 꿈꾸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정치는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거다. 이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주 온갖 술수를 통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소위 이제 가장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권력자들은 뭐라 그러나 가장 그 부패한 세력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그걸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소위 선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는 거. 이게 전략적 투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을 활용해서 정세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른 정당에 소속된 분들은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 그냥 마음 쏠리는 대로 아무한테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투표하면 안 돼요. 투표는 가장 나쁜 사람을 저 사람이 집권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당선 가능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의 경험으로 따지면 우리 김근태라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동네에 술주정뱅이가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진보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어요. 2,500명이. 근데 결국은 김근태라는 사람이 800표 차이로 술주정뱅이한테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로 투표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현재 지금 하야 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 진행자님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러 듣고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할 때지 지금 그 이야기를 저희가 2부에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요 저를 불러서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진행자님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캔슬을 하시는 그거는 저희 진행 쪽 주최 쪽에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누구에게 질문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자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성격은 저희가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어머님, 네 어머님, 네, 괜찮아요. 일단 싸우지 마시고, 네 제목이 가만히 계시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진행에 강요하시면, 네, 저기 자녀분이 강서구 학생이세요? 아, 강서구 학생의 학부모님은 아니시고, 그럼 여기 그냥 안산의 주민이시고, 교사님 상봉으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산의 주민도 아니시고, 안산 주민이죠. 안산 주민이신데,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를 들으러 왔는데, 교육 문제인 줄 알고 오셨구나. 예, 그러면요 어머님, 네 어머님,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교육 문제는 이따가 2부에 세종시 교육감님이 오십니다. 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 민주주의 파트예요. 네. 앉아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앉아서 얘기하니까 소리가 좀 작았어요? 네. 학교로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네. 미안해요. 예. 자, 하야 정국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그거 대책이 있느냐?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리가 공석이에요.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한테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그 다음에 총리 후보인 김병준이라는 사람은 아직 임명장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저녁 때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외로워서 못 살겠어, 하야하겠어 라고 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제 군부라고 하죠.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이 18년 더하기 8년 26년 동안 군부 세력이 나라를 지배했었어요. 그때 그 군부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뭐 제양 군인회라든가 뭐 각종 군인 그 단체들을 통해서 조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군 장성 출신은요, 별을 달고 전역한 사람들은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다시 군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군으로 복귀해서 군 지휘권을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선포를 해버린다든가,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도 못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교과서에서 탄핵 절차 배우셨죠? 탄핵 절차에 탄핵 심판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회가 갖고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 170석은 반박근혜 세력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박계 세력을 30명만 꼬시면 그 실제로 탄핵 소추권, 탄핵 심판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탄핵 결정권을 가진 게 누구냐면 헌법재판소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그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하는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르고 법에 따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전국을 바꿔야 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해산시켰어요. 그 결정 이후에 대법원에서 통합진보당이 소위 해산돼야 됐던 이유, RO라는 조직은 없다, 실체가 없다, 무죄다 판결이 났어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무죄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탄핵 소추권을 올렸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 소추권을 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공주님은 무죄 이래갖고 탄핵 무효를 선언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승리자가 돼서 돌아오게 돼요. 그 뒤에 전국은 아무도 책임 못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지금 이 국가 비상, 사실은 국가 비상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게 국가 비상이죠. 이것보다 더한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어요. 이 국가 비상사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야당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이고 직원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답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망치 부인이 당장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 당장 하야시킨다고 답이 없다고 얘기하면 망치 부인은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머리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지능 검사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하야를 선언적으로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보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지금 문제 있는 권력을 퇴진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소위 군부 세력이라든가 과거에 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 세력에 그 취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군 지휘권을 받겠다 뭐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비상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합리적이고 절차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는 이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될 주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저희 포럼에 좀
사실은 어떤 만약에 정치인들을 불러서 저희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다면 어떤 성향 또는 뭐 한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박진구님이 오실 때 새누리당에서 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안 나오실 것 같고 네. 저를 부르시면서 새누리당 쪽 분을 초청하셨다면 그거는요 저로 하여금 범죄 미수를 유도하시고 아니 제가 지금 농담처럼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셔서 말만 들어서 화가 나요. 예. 그래서 성격이 맞는 분들이 부르고요. 네. 네, 일단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어머님이나 저기 쪽에서 이쪽 랩트 위쪽에서 좀 우리 좌우를 공평하게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요. 최순실을 통한 조막한 거 아니에요? 네, 했던 내용인데 최순실을 검찰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했을 때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하야보다는 하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죄송해요 제가 좀 맥을 잃었나요? 잘 들으셔야 되는 생각. 아 예. 하야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하야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아니, 됩니다. 과정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지금 현재의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꼬리자르기나 털기식의 어떤 수사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총리 임명을 얼마 전에 비서실장과 총리 임명을 약간 목매하는 사람과 김대중의 한강욱 비서실장 앉히면서 그런 상황들로 가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보면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실권은 결국 없는 이번 총리도 실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권이 없는 걸로 대통령 사과 담화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에 맡기지 않고 특검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특검밖에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위 재벌 권력의 수단이 뭐냐면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 언론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뭘 통해서 들으셨어요? 언론을 통해 들으셨죠? 그죠? 너무너무 시끄럽게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내내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최순실의 딸이 누구를 낳았네 마네 최순실 딸의 엄마가 최순실이 아니라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느냐 하면 그 최순실의 죄명이 뭐냐 소위 죄명의 목록이 뭐냐를 계속 물었어요. 그 신문 보도대로 만약에 최순실 딸이 딸을 낳았다 그게 무슨 죄죠? 최순실 딸이 12개 호텔방을 빌렸다 그게 무슨 죄죠? 그게 죄목이 없어요. 죄명이.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언론 보도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비도덕성을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특히 정유라라는 아이가 뭐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확 뒤집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죄목이 뭐냐고요? 그거 죄목이 없어요. 죄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철저히 흥미 위주 그 다음에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목적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범죄 증거를 제시해라. 어떤 뉴스에도 범죄가 없어.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인데 최순실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거기 죄가 법적인 죄가 뭐냐는 거야. 별로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나온 게 지난주 월요일에 손석희 뉴스에서 나왔던 타블렛 PC. 그 타블렛 PC에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할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 증거라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최순실을 구속했는데 그 타블렛을 증거로 채택했냐? 아니에요. 그 타블렛이 그 최순실 거는 맞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의 죄명이 뭐냐면 직권남용, 사기 미수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뭐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위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 걸리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공직이 뭐죠?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결국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범밖에 안 돼요. 굉장히 처벌이 미약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 미수예요. 사기죄가 아니야. 이것 또한 너무나 형편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예를 들자면 막 언론에서 연쇄살인을 보도한 거야. 막 어디에서 누가 죽고 토막살인을 당하고 뭐 뭔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범인을 잡았어. 생중계를 한 다음에 너 살인하러 가면서 속도 위반했지. 속도 위반으로 구속시킨 즉 그런 꼴이에요. 온 국민을 분노시킨 내용은 타블렛에 나와 있는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이고 그 전에 소위 재벌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서 그걸로 자기 딸을 썼다라는 그 많은 보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벌들한테 갈취한 돈을 자기 딸한테 썼다. 이게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언론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최순실을 지금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병우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 수사를 받았어요. 혐의가 뭔지 아세요? 통신비용 전용이에요. 재산신고 누락이에요. 국정을 농단한 애들에 대한 범죄 죄명이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잡아서 지금 너 빨간불에 건넜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 물론 대통령의 허락을 받는 거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특검 해야죠. 특검을 하는데 현재는 특검 제도가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우리 국민들이 최동욱으로 임명해라라고 단수로 줘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법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 김병준 카드가 총리 공석을 노린 거 아닌가. 한마디로 언제든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야당 170석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70석이 주도해서 비상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를 제안해서 이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 라든가 이런 협박을 통해서라도 지금은 비상내각을 구성하는 게 가장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박힌 총리,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각 책임자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하야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하는 문제점, 승리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안 하고 버티는 1년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다 같이 1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건 총리를 똑바로 세우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제대로 된 총리를 세워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6개월 만에 조기 대선을 치르든 아니면 하야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텨서 1년 동안 1년이 지난 뒤에 대선을 하든 그 비상시국을 책임질 비상 책임자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서야 그 다음에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최동욱 같은 사람을 특검으로 세워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총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책임 총리라는 말은 소위 이제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면서 총리에게 내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일상적인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책임 총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을 호도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건
본인의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논점을 확대시키지 말자. 그럼 왜냐하면 지금 책임 총리라는 말을 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해서 총리에게 권한을 주자 그러면 소위 의원 내각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의원 내각제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말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네. 야당이 추천하는 질문하세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저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를 야당에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야당다운 야당이 아닌 것 같아요. 뒤로 다 계속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총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그건 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있던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두 분은 세월호 학생들의 어머님, 유가족이세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어머님이시고,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볼 때 지난 야당의 모습은 배신으로 일관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박영선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세월호 문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책위원장 된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유가족을 설득하러 왔고, 그 다음에 추미애를 대표로 뽑아주면 세월호 특조위 연장한다고 그러더니 된 다음에 입 닫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말로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야당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야당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일단 집권을 해야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당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통쾌한 발언, 선명한 야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선거 국면에서 하면 누가 두려워하느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명한 발언을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인의 막말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전국에서 치르는 그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때 정동영이라는 그 당 대표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세요 한마디 했어.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30석의 박빙의 의석이 날아가 버렸어요. 2012년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심판 선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국에서 김용민이라는 후보의 과거 10년 전 막말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니까 거기서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수인데 수비수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거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이 선명한 발언, 우리가 막 사이다 발언 이렇게 선명한 발언을 좋아하지만 그런 말들은 나중에 반드시 덫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방어막을 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을 예측해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저게 뭔 소리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무능하다는, 판단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르냐? 이게 많은 국민들의 질문이고 주제예요.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이 욕을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더민주는 국민이 욕을 하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성향이 저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눈치를 봐요. 그게 차이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면서 혹은 정치를 판단하면서 그 야당이나 여당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합니다. 야당은 적어도 국민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근데 새누리당은 어떤다?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 합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을 판단할 때 국민의 통짜를 받는 권력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이 내일 모레면 선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럼프하고 힐러리를 고민했어요. 판단은 이거는 힐러리가 돼야 된다. 왜냐? 트럼프는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권력을 세울 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소설에 나오는 영웅이 나타나서
너무나 말도 잘하고 유능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말 잘하고 잘생긴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에요. 그럼 뭐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바로 정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제도의 문제냐?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이다 발언하는 정치인에 열광하잖아요.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그 말에 책임을 안 져요. 카메라 앞에서는 뭐든지 다 해요. 자기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국정조사위원회에 넣겠다. 못 넣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청래라는 국회의원이 그때 무슨 국회 간사를 했는데 그 세월호에 대해서 그때가 뭐지? 국정원의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때 정청래라는 사람이 간사였습니다. 그때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게 김현, 진선미라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둘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언론의 실시를 흘려줬어요. 그러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러자 정청래라는 사람이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듣겠습니다. 다음날 잘렸어요. 둘이. 말을 카메라 앞에서 시원하게 한다고.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입 밖에 나온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그게 정치예요.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확립할 때,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에 대한 발언은 항상 저도 생각하지만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옳다라고 믿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판단은 자신이 해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올바른 가치는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주위에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라. 그것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인생의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저희가 주제들을 좀 약간 정치적인 주제로 잡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 방청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추가로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맛집 부인님이나 또는 여기 청중석에서 답변하시고 시간상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거든요.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기 학생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체제가 지금 대통령제로 돼 있는데 그거 만약 의원내각제는 아니면 의원집정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옛날에 과거의 군부 독재에 죄 없는 민주주의자를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던 사람들이 한 축, 그 다음에 그 뒤에 재벌들한테 그 스폰서라는 돈을 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한 축,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순실 처벌이 안 되는 건 대통령제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나중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저의 방송을 통해서 할 테니까 유튜브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망치돌이 단고로 마무리를 역시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좀 차서 일단 마무리를 좀 아쉽지만 사실은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 기획 오류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지금 오늘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우리 재광이 어머님이랑 저랑 여기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참 많이 힘들었고요. 우리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얼마든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 앉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학생들 많이 왔고요. 저는 이제 여기 뭐 이름이 있지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학년 3반 도원이 엄마입니다. 도원이 엄마고요. 지금은 4.16 가족협의회 산하 4.16 기억저장소 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국 사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정확하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망치 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지 않고 분노만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진실을 아시고 한 분 한 분이 언론이 되어주시면 돼요. 진실을 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진실을 알려야지만 대한민국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내 아이들, 내 후배들한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에 있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도 남겨서 대한민국 역사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길에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박으로 함께 인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무례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버르장머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 이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제 종길 시장님의 사모님이신 임미정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듣고 나서 이거 듣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이신데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빨리 지금 강화문 가야 돼서 어디 방송 보니까 뭐 사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 빵하고 물이거든요. 올라가다가 점심도 못 드실 것 같아서 따님 좋아할 것 같아서 빵 샀어요. 사진 찍고 싶은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방송으로만 계속 응원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내가 줄게. 응, 됐어. 가자.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되니? 갈게요. 예, 갈게요.
아까 방송 때 밥 못 먹는다는 얘기 듣고 사연 주셨다고. 아이고. 사진 찍고 싶은데 엄마 바빠 보여서 그냥 가겠다고. 어머.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뭐 카메라 주세요, 어떻게? 아니야, 됐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광화문으로 빨리 가가지고 차를 주차하는 게 중요해. 광화문에 주차장이 있느냐 이거지. 차 탈 때 카메라 내가 들게. 엄마 미안한데 이거 좀 들어줄래? 저 눌러야지. 네, 아빠의 지시사항. 모임의 성격을 똑바로 알고 가라. 예, 정말. 이제 진짜. 나만 안 걸릴 것 같았던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학생들이 진짜 애를 많이 썼어. 학생들이 학생들과의 만남을 근데 이게 했었어야지. 그 학생들은 거의 뭐 나오는 게 없고 선생님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 단원고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단원고 학생.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맨 처음에 단원고 학생들하고 그 모임이라고 그래서 내가 온다고 그런 건데 갑자기 강석으로 왜 바뀌어? 아니 원래 이 선생님이 강석호 선생님이었던 거야. 근데 단원고 학생들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근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포럼이고 뭐고 거기다 중간에 왜 나한테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냐고 시비를 걸질 않나. 안 돼. 그 아줌마는 요원이었어. 응. 계속 나 째려보더라. 그래서 내가 아줌마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질문을 진짜 잘했어. 강서구 학부모시냐? 나 아니라 그랬잖아. 아유, 내가 인터넷 방송 아줌마가 계속 나 째려보길래 나 아줌마 째려봤어. 짜증나서.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좀 행사가 정말 잘못 준비됐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인데 나는 이렇게 운영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아까 거기서 확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어. 유가족분들하고 엄마를 나란히 두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얘기를 듣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됐고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들과 엄마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주가 아니었잖아. 레이가 왜 일본 차야.